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이준익 감독이 2016년 2월 17일 개봉한 윤동주의 삶을 영화한 동주를 만나보실 건데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방송한다는 것이 영광이고 숙연해지기까지 한 날입니다. 올여름 엄청 더웠죠? 네. 날이 선선해져서 하늘 보기도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지요. 이진욱 감독은 암울한 시대를 흑백으로 만들어 영화의 맛을 더했어요. 오늘 팥죽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행은 동주입니다. 멋진 배우들의 명품 연기와 가슴 뭉클한 대사와 기차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러 함께 그 시절 영화 속으로 떠나보실래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팥죽 라디오 6번째 이야기 동주의 진행을 맡은 장만선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 팥죽 라디오 친구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많이 떨어서 버벅거리는데 즐겁게 이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시네피를 운영하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팥죽 라디오의 T를 맡고 있는 차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숲 해설 일을 시작한 윤정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가치를 두루 살피는 신미안 석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흑백 영화에 맞춰서 오늘은 블랙 컬러로 드레스 컬러를 맞추고 온 민지입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요. 흑백. 오늘은 제가 동주라는 거장이면서 시인을 만나보게 되면서 제가 잠을 밤새 못 잤어요. 너무 긴장해서 거대 담론이기도 한 시인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라서 새벽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는 좀 있어도 너그럽게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화 동주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젊은 청년이자 시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윤동주가 죽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7세였다고 하네요. 독립을 6개월 남기고 참 안타깝게도 짧은 삶을 살다가 가셨죠. 팥죽 라디오의 젊은 감독이신 박상현 님이 영화 동주를 100초 동안 소개시켜 줄 건데요. 상현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영화 동주는 네, 시인 윤동주의 전기 영화입니다. 영화의 현재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총독부 고등형사의 취조를 받는 윤동주의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죄목은 치안유지법에 따른 사상범으로 송명규를 도와 교토에서 조선인 유학생들을 구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형사는 동주에게 그의 고종사촌형 송몽규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영화는 두 사람의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동주와 몽규가 연희전문대에 입학하고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죽는 순간까지의 전기를 다룹니다. 영화의 특징은 알려지지 않았던 송몽규를 함께 다뤘다는 점,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예술활동이나 창작법을 다루기보다는 일제시대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조금 더 집중한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고요. 강하늘 배우가 동주를, 박정민 배우가 몽규를 연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지게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시간이 되게 여유롭네요. 몇 번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능력자. 5화 때 했을 때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파충 라디오가 하게 된 건데요. 스피드 퀴즈인데 여러분 스피드 퀴즈 풀 시간 맞추면 상품 있나요? 네, 상품이 있는데 기대되는데요. 예, 스피드 퀴즈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동주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면서 시에도 나오는 계절은 무슨 계절일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실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객관식으로 내봤어요.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정답 3번? 네, 맞았습니다. 오. 저기 선물 혹시 영화에 관심 많으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드려도 되나요? 네네. 잠깐만요. 그거 받으러 왔는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이 감독은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감독인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동주와 동갑내기 사촌이면서 성향은 다르지만 정신적인 교류를 했던 사람. 죽어서까지도 북한도 옆에 묻힌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1번 송몽규, 2번 정몽주, 3번 이몽룡, 4번 박정민. 4번 박정민. 이거 극중 이름인가요? 배우 이름인가요? 정답이? 실제 이름인데요. 정답! 1번 송강규! 지금 유출됐네요. 죄송합니다. 1번 송강규! 선물이 네. 있는데요. 네. 뭐가 에아스도 있고 네. 노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드립커피도 있는데 뭐 원하시나요?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 주세요. 아, 이 선물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유니쌤 안타깝겠어요. 웨하스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네. 송몽규 알고 있었는데 네. 박정민이라는 이름이 어. 제 예. 가족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와. 순간 당황했어요. 네. 우리 아들이 또 좋아하는 배우예요. 아, 박정민. 퀴즈 세 번째인데요. 네. 영화 동주에서 여진과 함께 만난 시인은 누구일까요?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와. 1번 김춘수, 2번 백석, 3번 정지용, 4번 한용운. 3번 정지영.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를 열심히 보셨나 봐요. 열심히 보셨어요. 아니 영화를 봤으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다른 인물은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제가 오. 이거랑 어머. 노트 있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이거 제물포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이거 인천 사진인데 사진 꽂이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거 원하세요? 노트 뭐 드릴까요? 만수님 주시고 싶은 거 주세요. 그러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주고 싶은 게 있어. 감사합니다. 유니쌤 애정하시나 봐요. 선물 두 개를 드리시네요. 전 두 개요, 두 개.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퀴즈 네 번째는 동주의 수용소 번호는 몇 번일까요? 아는데 양보하겠습니다. 이건 객관식 아닌가요?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열심히 봤기 때문에. 정답 475번.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한자로 해서 적혀 네. 있죠. 한자로. 주관식을 맞추시다니. 이야. 이게 영화 수용소 장면이 많이 나와서 영화를 봤으면은 아마 기억하셨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넌 그러면은 몽규의 번호는 기억나는데 386. 386에 386인가? 386 세대. 아니야 368인가? 하여튼 네. 하여튼 숫자 조합은 사용화 맞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2개. 저도 2개군요. 와. 어디 가다 보니 그러네요. 그치만 제가 제일 큽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못 맞추신 분 혹시 있으세요? 한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제발 이거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익 감독은 중국과의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북한대에서 촬영할 수
없었어요. 북한도와 비슷한 곳이고 강원도에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곳일까요? 1번 횡성, 2번 고성, 3번 철원, 4번 춘천. 어렵다. 알고 계세요? 고성 10월 초에 제가 고성 산림 엑스포 현장에 갑니다. 와. 오. 네. PPL이신지. 아 정답 아, 고성이에요? 네, 맞아요. 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자베스 키스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렸던 와. 그림인데 이거 드립커피 들어있고요. 이거는 인생은 아름다워하고 실브루의 우산 와. 있는 감사합니다. 야. 제가 약소하지만 준비를 하면서 네. 기분 되게 좋았어요. 와, 이거 앞으로 퀴즈 준비하시는 분들 부담되시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남은 거는 네. 옆에서 도와주시는 최 팀장님에게 이거 와. 핸드폰 와. 이거 대상 받은 거예요. 와. 자원봉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파충 라디오 핵심 코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파충 라디오의 특색이 세대 공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인으로서의 동주, 일제 강점기 지식으로서의 고뇌하는 젊은이, 그리고 명대사 하나 읽고 가기로 시작해 볼 건데요. 주제 1일 시인으로서의 동주를 먼저 만나보실 건데요. 여러 대사 중에서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 서먹 못하겠다고 했던 장면들 기억하시나요? 늘 수동적이었던 동주는 형무소에서 종이를 구겨버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 처음으로 능동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부끄러움. 영화를 보며 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많은 고뇌와 갈등을 가지고 있지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한 동주를 보면서 공감하는 점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말이 좀 버벅거리죠.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많이 긴장을 하는 탓인가 봅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동지를 보면서 공감되는 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딱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늘 방황하게 되어 있다. 네,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 저는 되게 돌이켜보면 수동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주의 능동적인 행동을 보면서 좀 부러웠어요. 되게 수동적으로 살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갔던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능동적인 삶을 사셨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뭐 능동 수동을 얘기하기보다 네, 이게 그 마지막에 이 종이를 구겨버렸던 게 수용소에서 네, 자기의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그 종이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서명하라고 하면 저 같아도 찢어버릴 것 같은데요. 억지로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억지로 엮어놓은 것 같아요. 몽규하고 동주를 사실상 동주는 그 어떤 독립운동을 과연 했는가 싶을 정도로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일본 고등계 형사는 의도적으로 그 가까운 사촌지간이고 함께 이제 뭐 일본을 건너오고 유학을 같이 오고 이런 저간의 상황을 보고서 네. 그냥 무조건 엮어버린 거 아닌가. 맞습니다. 거절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다양한 의견 감사하고요. 제가 석윤희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몽규와 동주가 많은 부분에서 비교가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동주에 비해 거의 뭐든지 몽규가 월등히 잘하잖아요.
신진문에 등단하고 교토대학에도 동주는 떨어지고 몽규는 붙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는 열정. 동주는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강하늘 배우가 연기를 참 잘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열등감, 부끄러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열등감이라고 하면은 일단 자신이 좀 그 스스로한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 인간이면은 어떤 측면에서든 좀 모든 인간은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는 게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그 개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그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인간은 그 현재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상태인 완전성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이 이제 설정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러한 그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간 보편적인 감정인 이 열등감을 개인의 어떤 생활 양식의 그 근본을 결정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매진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남의 이목 때문에 약간 그 개인의 우월성을 추구를 한다든가 타인으로부터 이제 인정 욕구를 좀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약간 파괴적인 그런 생활 양식을 갖게 되면서 약간 이제 신경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열등감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발전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몰락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 동주에서는 그 윤동주 시인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시 작품 그 왜 특히 서시죠. 서시 안에서 이제 부끄러움과 뭐 열등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고뇌를 좀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더불어서 이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그런 모습이 동주에 비해 가지고 그 행동주의 몽규가 좀 더 우월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 뭐 누가 더 옳고 더 낫고 뭐 누가 더 우월하고 이런 평가는 좀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거는 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월해 보이는 몽규한테도 사실은 열등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제 표현되지 않고 아는 그런 나름의 열등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영화에서 이제 그 여진이라는 여자아이가 그러잖아요. 그 이제 동주가 시를 사랑하듯이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 시를 폄하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주한테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로의 그림자로 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뭐 이 정도 해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심리적으로 부끄러움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긴 했거든요.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뭐 성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늘 그 나의 시선이 타인에게로만 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네, 감사합니다. 사라질 뻔했던 육필원고가 우리에게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영화에서는 쿠미가 시집을 내준 거로 나오는데 사실 연희 전문학교의 친구
정병옥의 우정으로 세상에 나오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던 시기였고 늘 신변의 위험을 느꼈던 동주가 정병옥에게 맡긴 것이었어요. 정병옥은 고향 광양에 가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연희 전문대에 전달해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그 시대에 깊은 우정이 없었다면 이 시집은 지금 우리에게 애송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 서시 읽어주실 분 있나요? 제가 지목해도 될까요? 혹시 보자. 민재님, 시집 준비해 주셨네요. 예, 제 손에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첫 장에는 서시 네. 낭송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뮤직 큐.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멋지네요. 진짜. 갑작스럽게 해서 네. 연애 바랍니다. 낭송 잘 들어서 가슴이 약간 먹먹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 졸업식에서 우등상을 받고 나서 송문규가 부상으로 받은 것을 바닥에 던지는데요. 그 행동을 보면서 윤동주는 따라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역시 몽규다운 행동이고 동규다운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근데 몽규가 상장을 받고 졸업장을 받고 상장 받고 던지는 게 뭐였죠? 그 부상으로 받은 대동아 어쩌고 써 있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 그 윤치호라는 교장님이 네. 계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불만이 있었는데 부상으로 받은 걸 보는 순간 요즘 말로 돌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몽기다운 행동이었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그 시대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럽기도 좀 했어요. 저는 딴지를 걸자면 네, 똑똑하고 이런 현실적인 어떤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네, 거기에서 그렇게 상장을 집어 던지고 근데 네. 또 일본에 유학을 갔다 너무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인지에 대한 네. 그런 스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1등으로 이제 상과 뭐 이런 멘트를 받을 때도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받아 들고 돌아섰는데 뒤에 보이는 그런 홍보물 같은 네.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이제 분노를 해서 도망이 아니죠. 말을 잘못했죠. 네, 이제 박차고 나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몽규다웠다라는 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동주가 따라가는 거 보면서 왜 따라갔지? 라는 생각도 하고 사촌이니까. 사촌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계속 동주는 그러잖아요. 함께 하지 않고 왜 너는 나를 네. 도망치는 사람처럼 만드냐라고 하고 스스로 계속 부끄러움을 말하지만 동주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교련 수업을 거부하고 네. 또 그렇게 달려나가는 몽주를 쫓아가기도 하고 네. 또 나중에는 또 그런 조선인 학생들을 모으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역시도 동주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등감의 표현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그렇게 있겠죠. 보일 수도 어떻게 있네요. 보면.
근데 두 사람이 항상 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네. 같이 하자고 동주도 몽규한테 묻고 뒤에 이제 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일본을 떠나야 할 때도 몽규도 동주한테 나랑 같이 갈래? 너랑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항상 서로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좀 정신적으로 중요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동주를 너는 그냥 시를 계속 써라라고 하지만 이제 생명의 위협이나 어떤 그런 목숨에 걸린 상황에서는 이제 동주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딱 그게 이 인물 간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이게 그 방금 영화에서는 몽규가 나가고 그 동주가 따라 나간 뭐 이런 장면이 영화 친구에서 유호성이 선생님한테 맞고 나가니까 장동건이 따라 나가는 거. 그것도 단지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이것도 친구가 그렇게 나가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따라 나갈 수도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박차고 쫓아나가는 몽규를 쫓아나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역시도 내가 타겟이 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이를 찢는 것조차 착시개명에 대한 종이를 찢는 것조차도 누가 볼 수 있으니까 숨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동주가 부끄러움을 알고 있지만 부끄럽게 산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졸업식이니까 더 이상 안 볼 사람.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또 동주가 쫓아나간 거는 또 이제 그 화장실이 급해서. 오늘은 개그와 다큐를 오가는 팝중 라디오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동주와 몽규가 둘이 또 그 간집에서 태어났고 네. 나이도 똑같고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의 어떤 늘 같이 해온 그런 습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자기들만의 어떤 연대 가족 안에서도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그런 게 합쳐져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큰 의미 부여는 안 해도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너무 떠나봐요. 강점기 시절의 지식인으로서의 젊은이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비춰졌는데요. 현실주의적인 혁명가 송문교와 소극적인 이상주의자인 동주와의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시대 물론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에서 일제 강점기로 돌아간다면 어떤 인물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이상주의자 동주, 현실주의자 몽규. 저는 동주입니다. 이유는요? 당시에는 몽규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섬세한 동주의 시가 서로 남았잖아요. 그것이 그리지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째려본 거 아니고 쳐다봤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송문규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윤동주 시인이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내향적인 면이 좀 있어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좀 더 이렇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자기 표현을 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마지막에 몽규가 이렇게 자신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되게 울분에 찬 듯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나이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동주하고 몽규의 공통점은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잘 사는 집안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렇게 뭔가 일본으로 유학도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상주의자 동주와 현실주의자 몽규라고 나눠놨는데 이게 몽규가 현실주의자라는 게
이렇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나누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면은 몽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사람들의 사상을 좀 깨우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학생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뭔가 현실적으로 행동하려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들의 생각을 깨우쳤다라는 거, 이게 현실적인 걸까요? 이게 이상적이지 않은 걸까요? 이상적이라고. 그죠? 그것도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독립운동에 있어서 여기 영화 속에서 동주의 모습은 뭔가 행동하는 모습은 없었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없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시를 통해 가지고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그 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실려 있는 거,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동주가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소극적인 그렇죠. 살아가는. 소극적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현실과 이상으로 나누기보다 네. 적극과 소극으로 나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제가 애국심이 막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뭔가 저희 뭐 IMF 겪을 때 다들 금모으기 운동 했던 것처럼 네. 뭔가 나라가 힘든 위기에 처한다면은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몽규처럼 뭔가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라를 잃었는데 총칼을 들어야죠. 안중근, 윤봉길 이런 분들 같은 시를 써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찾습니까? 펜은 칼보다 강하다 모르십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그 마음은 시를 쓰고 싶어 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행동한 몽규를 저는 쫓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20대로 만약에 돌아가서 그 상황이 된다면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본래에 가까운 나로 살고 있지만은 20대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쫓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몽규를 선택했는데요. 마음으로는 동주이지만 머리로는 몽규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이지 그러니까.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대신 저는 뭐가 더 낫다,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나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하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당시에는 가치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둘 다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바꿔도 되나요? 네. 네. 저는 동주로 한번 다시 왜요? 살아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스치는데 네. 제가 만약 윤동주 시인처럼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나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시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뭐 저항시다. 사실 제가 이건 좀 TMI이긴 한데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저는 오히려 더 그들을 뭔가 좋아하게 되고 네. 좀 뭔가 문학의 맛을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에 있는 그런 뭐 화자의 뭐 뜻을 의미를 맞춰라 이런 거에서 벗어났을 때 오히려 더 이 시인들의 여러 가지 시를 보면서, 교과서 외의 시들을 보면서 좀 더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됐고, 그런 점에서 윤동주 시인도 생전에 100여 편이 넘는 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소극적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뭐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던 그 시대에 한글로 시를 100편 이상 쓸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인으로서의 저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네.
모두가 총을 들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예. 펜을 드는 사람도 있고 네. 총 드는 사람도 있고. 펜으로. 그것도 좋은데요. 예, 다음 질문은 넘어가 볼게요. 이거 너무 웃겨갖고. 다음 세 번째 주제인데요. 동주가 일본 유학을 갔을 때 교련 수업을 거부했고 결국 수업 도중에 헌병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머리까지 잘리는 장면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같은 일본인이면서 대비적으로 인간적인 일본인 교수 후카다 교수와 쿠미가 괴로워하죠. 동주는 흰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동주하고 몽규가 연희전문대에 가는데 그 가족들이 배웅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차에서 메밀전병을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는 장면이 나오면 그 고향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주가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공감하시거나 그런 분들 있나요? 글쎄. 지금 질문이 눈물 젖은 빵이나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인 건가요? 동주 입장에서 흰 쌀밥을 보면서 가족도 생각이 나고 흰 쌀밥을 보면서 그 부끄러움에 대한 네. 것 때문에 자책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쌀밥하고 그 눈물하고 연관 지어서 봐야 되는가요? 그 장면을 저는 그냥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봤어 사실. 건성으로 보셨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네. 울컥했거든요. 그 장면에서 사실 이제 그 동주가 머리를 억지로 이제 깎이고 난 다음에 이제 네. 교수의 집에서 밥을 먹는데 네. 밥 먹기 전에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제 견디게 해주십사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일상적인 하죠. 기도를 네. 하는 장면이었어요. 네. 근데 그 옆에 이제 하얀 흰쌀밥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동주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그 나름 윤동주와 이제 그 송몽규가 뭐 그래도 넉넉하게는 산 형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집의 규모를 봤을 때 네네. 당시에. 근데 연희 전문학교를 가게 될 때 그 엄마가 너 고이 잘 먹으라고 따뜻하게 있는 그 전병을 주는데 사실 메밀 전병은 이제 굉장히 뭐 고급진 음식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멀리 가는 아들한테 몰래 잘 혼자 먹어라 하고 줄 정도의 메밀 전병을 먹던 그 사람이 일본에서는 그런 흔한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흰쌀밥을 봤을 때 어떤 그 부끄러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찡하기는 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일본 유학을 갈 정도면 나름 부자들이었을 것이다. 그게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타지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약간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그 일본인 가정과 같이 하는 식탁에서 뭔가 가족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싶나요? 복잡한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런 현실도 내가 머리가 깎이는 그런 어떤 학생들 수업 앞에서 굉장히 모욕적이죠. 모욕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닥쳤던 상황에서 또 좋은 일본인이지만 또 이 참 어려운 순간 뭐 그런 상황에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쌀밥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쌀밥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맞추기는 아니에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고향 생각은 쌀밥도 쌀밥인데 그 머리 깎이고 그러니까 그때 폭행당하고. 네. 윤동주를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보다는 진짜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는다는 게 정말 저렇게 가혹하구나 한 거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쌀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얼핏 뭘 보다 보니까 그 뭐죠? 교수님, 네 일본 교수님, 다카스 교수님. 다카마스 교수님 그분이 그분은 굉장히 이제 온전히 이제 그래도 윤동주를 위하는 그런 마음도 컸고 이제 일본인 중에서도 그래도 깨어 있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이제 그 제자들한테는 쌀밥을 먹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굶어서 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굶어 하더라고요.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제자들 먹이느냐고 네네. 굶어 죽었대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바로 다음에 이제 형무소에서 이제 그 취조당하는 장면이 되는데 이 그 경찰이 아시아 해방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희생은 당연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할 네. 때 네. 이제 동주는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의 희생이 당연시 되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했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어떤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뭐 이런 저런 막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게 되게 모멸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견뎌야 하는 현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힘쌀밥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교토로 가서 네. 그 몽규를 보자마자 이제 조선인 학생들을 모아보자라고 이제 먼저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제 흰쌀밥에서 조금 벗어나자면 네. 어떤 좀 뭔가 시발점이 된 행동을 거죠. 하게 네. 되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나. 네. 변곡점.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명대사도 많고 그 송명구하고 이제 동주가 대립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혹시 극중에서 명대사나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시면 나누실 분 있나요? 저는 그 총독부 고등 형사가 네. 이제 윤동주를 앞에 앉혀놓고 그의 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발자취 소리라니 누구의 발자취 소리를 의미하지? 라고 물으니까 윤동주 시인이 시어는 하나하나 따져가며 읽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윤동주가 쓴 시를 가지고 그 당시 때 그런 식으로 취조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냥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쵸, 그런 영화적 장치일 상상력으로 수도- 만든 네. 장면이 이 장면이었고 아.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 대사였던 거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장면은 정지용 시인하고 만났을 때 정지용 시인이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학생들만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과 만났을 때 술을 마시면서 괴로웠던 장면이 참 좋았어요. 정지용 시인이 동주에게 해준 말,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야 라고 말했던 장면이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대사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그 서균희 선생이 말씀한 내용에 들어 있었지만 몽규와 동주가 갈등하고 난 이후에 네. 이여진이 동주와 나눈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이 그것도 좋았어요. 상당히 의미 깊은 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몽규를 변호하는 내용이죠, 사실. 몽규가 그 시를 배척하는 이유가 네. 꼭 시를 싫어서가 아니고 뭐 이념적으로 시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몽규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 이 내용이 참 의미 있는 얘기로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뭐 대사라기보다 그 장면, 그 감옥에서 이제 그 별에는 밤 그 시가 나올 때 그 감옥 바깥에 있는 그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여주고 윤동주는 그 감옥 안에서 한 발짝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그 시에도 절절히 나타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제가 이제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아서 아마 제 감정이 조금 이입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되게 좀 마음도 아프고 얼마나 엄마 생각이 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감정이 조금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그 영화 속 별에는 밤이 낭송되던 그 장면에서 네. 네. 원래 별에는 밤에는 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별에는 밤을 그 구절을 따온 부분에서는 어머니화된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았나요? 어머니라는 얘기는 네,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없었던 거. 없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 막 시를 알아서 네. 그러나? 이렇게 시를 알고 있어서 가르치고 이럴 그런가 보다. 때 네. 그 시에서 중요한 게 아무래도 문맥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뭔가 해석이 되고 이러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시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제가 이제 네. 생각났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장면, 그 별내는 밤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혁오 씨가 그 노래를 한 게 있거든요. 이 별내는 밤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갖고 개코랑 그 황강희 씨인가 그분이 했던 그 노래 그 당신의 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그 노래를 어느 순간 라디오인가 뭐 어디서 나오는 소리를 딱 듣고 이거 윤동주 시인 어머 이런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멋지게 물어내 싶어서 제가 그걸 계속 리플레이해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당신의 밤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절절히 막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거를. 네. 그래가지고 네네. 이 영화 속에서 시를 전체를 다루는 게 한 장면도 없어요. 다 구절을 중간중간 장면에다 시 일부분만 따와가지고 본문만 이렇게 네. 연결을 해놓은 걸 보면서 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되게 아쉬웠어요. 시인 윤동주를 다루는데 시에 대한 비중이 너무 적고 이럼으로써 뭔가 시어의 원래 올바른 그 시의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지 못했달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영화 전문을 실지 않고 그 장면과 연관되는 그 본문을 조금씩 다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그런 시인으로서 이미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어가 뭐 주어가 뭐가 화자가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려 삭제해도 발췌를 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바로 이제 별은 밤에 네. 그 전문이 다 이렇게 생각나면서 그 이제 노래까지 연결해서 저희 감정까지 입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뭔가 시인 윤동주를 이야기할 때 지금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부끄러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의 주체를 일제강점기 때 시가 쉽게 쓰여지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 시대에서 자신은 뭔가 독립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지식인으로서 그냥 일본에서 대학교 다니고 이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기본적인 그 원천이 자아 성찰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윤동주라는 시인이 오늘날까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때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지식인은 한 명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뭔가 반성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였던 지식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윤동주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 윤동주가 뭐 시를 쓰면서 고뇌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영화 속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고 근데 사실 이게 영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를 소비하는데 뭐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부끄러움을 아는 시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이 부끄러움을 아는 시인이라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를 해석하는 방법은 각자마다의 다 답이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 국장님만의 답이고 이준익 감독님이 하려고 했던 이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바대로 시를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 다 나오진 않으니까 뭐 자화상이라든가 뭐 거기에 나오는 시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12 나도 편이 모르게. 실렸어요. 그래서 12편. 야 이게 전체적인 시 구절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우리 팥죽 라디오의 중요한 코너인데요. 영화에 대한 다양하고 좀 삐딱한 시선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딴지 윤딴지의 딴지를 걸어라. 딴지를 걸어라. 영화에 대한 삐딱선을 한번 타보실까요? 영화에서 공감되지 않는다던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 등 딴지 한번 걸어주시죠. 윤딴지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는 아무튼 몽규와 동주를 서로 대비시켜서 진행이 쭉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몽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몽규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되는 윤동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느냐? 그 어떤 일본 여인으로부터 계속 전화받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죠. 네. 뭐 일본어로 번역이 됐다. 어디 영국의 출판사 연락이 됐다. 이 두 장면이 막 대비가 되는데 뭐랄까 몽규가 멋있게 그려지고 동주는 아주 좀 뭔가 나약한 인간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 차라리 이 영화 제목 자체를 그냥 몽규로 하지. 저는 몽규가 멋있어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정말 몰랐던 인물. 우리는 동주는 알아도 송몽규를 너무 몰랐던 거 아닌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도 느꼈었거든요. 어쨌거나 영화 주인공이 동주인데 그 장면에서는 오히려 윤동주를 띄우는 것보다는 그 장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 생각에는 너무 윤동주 죽이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 젊은 여인 동주 주변에 젊은 여인 두 명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여진과 쿠미. 네. 한 사람은 가상 인물이기도 하지만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왕이면 그 러브라인을 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몽규도 약간 여진이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어쨌거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음. 윤동주 씨는 과연 사랑을 한 번이나 해봤을까?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차라리 가상 인물까지 등장시키면서 어느 정도 각색이 이루어진 마당에 가능하면 그런 한을 좀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윤정희님 하신 말씀에 더 덧붙이거나 아니면 그건 아닌데라고 말씀하실 분 있나요? 저는 방금 얘기하셨던 거 중에서 네. 그 몽규가 빛이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신이 나무 조연상으로 박정민이 엄청난 수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몽규밖에 기억이 안 남았고 많은 또 영화 또 비평가들이나 평론가들의 그 관점에서도 몽규가 많이 빛이 나 보였으니까 아마 그렇게 상을 줬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몽규 역을 맡으신 박정민 배우가 그 역을 맡자마자 바로 북한도를 가셨대요. 북한도를 가셨는데 잘 다듬어진 동주와 비해서 몽규는 잡초도 있고 벼러져 있고 그래서 되게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찍을 때 몽규 역할을 할 때 형무소에서 울부짖던 장면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났었대요. 그래서 정말 울부짖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장면이 굉장히 그걸 듣고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팥죽 라디오의
만날 시간이죠. 옹심이 한번 모아보실게요. 네. 저 혹시 그 윤딴지님의 딴지에 환영합니다. 오. 환영합니다. 반대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사실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더 시선이 가고 그들을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확실하게 행동하는 송몽규라는 인물에 좀 더 이렇게 호감이 가고 좀 멋있어 보이고 이랬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사실 두 캐릭터의 성격을 달리하는 게 영화적으로 좀 더 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둘 다 불같은 성격이면은 사실 지금의 동주의 영화만큼 매력이 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동주와 몽규가 각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이렇게 울분을 토할 때 네. 그 감독이 연출한 방식은 똑같은 앵글에 똑같은 사이즈의 그냥 컷 교차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적극적이고 이렇게 물리적인 운동을 하려고 했던 몽규도 있고 좀 더 이렇게 내향적으로 자기만의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것으로 네. 저항을 하려고 했던 두 가지 인물을 이렇게 합쳤을 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의 완벽한 그 모습을 어떤 빠짐없이 그 당시 일제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의 어떤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이렇게 캐릭터의 성격을 좀 더 이렇게 달리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박상현님의 의견에 또 반대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이 몽규와 동주의 대립을 통해 가지고 둘을 비교하는 식으로 풀어내기보다 오히려 그냥 버디 무비 형식으로 네. 일제 강점기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당대 두 명의 젊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을 묶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 강점기 때 뭐 이렇게 행동했다. 뭐 일본 안에서도 이렇게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시를 썼고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갔으면 오히려 더 많은 공감도 얻고 아까 정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윤동주가 너무 되게 빛이 안 나고 무기력하고 이런 모습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대비시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둘이 힘을 합쳐갖고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아예 처음에 구조부터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게 좀 아쉽게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또 반대를 해봅니다.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네. 그렇게 대조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두 분의 성정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네. 행동이 다르기도 하지만 윤동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의 어떤 시세계나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지만 그 외적인 모습으로서의 이 사람에 대한 일대기와 이야기할 때 몽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전체를 둘이서 이끌어가야 하는 네. 그런 사람이고 다만 그 마지막에 그렇게 교차되는 부분 그 부분은 괜찮지만 그 전후로 이제 시집이 이제 번역돼서 나와서 이제 쿠미와 만나는 장면에서의 이제 몽규와의 편집점은 좀 아쉬운 점이 남긴 했어요. 네. 지나치게 뭔가 개인의 어떤 성과와 이런 거에만 좀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져서 저도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 버디 무비라든지 이 두 인물의 뭐 어떤 행적을 어느 특정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뭔가 효과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재해석이 아닐까 실존 인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독립운동은 실패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네. 뭔가 영화 초반에 그 송몽규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을 때 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원치 않는 건 쉽게 주시나 보다야 이러잖아요. 그 대사를 살펴보면 사실 동주가 간절히 원했던 건 신춘문예지만 안 됐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윤동주지 송몽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송몽규라는 분이 간절히 원했던 게 독립운동이라면
독립운동의 성공이었다면 결국에는 송몽규는 그걸 이루지 못하고 죽고 오히려 윤동주가 그것을 오히려 더 잃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차이를 어느 사람은 어느 것을 얻고 네. 어느 사람은 어느 것을 얻고 이런 좀 대비가 있어야 좀 더 그게 입체감이 좀 더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반대는 반대. 없으십니까? 아니요. 안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는 이제 굳이 말을 하면 약간 상현님의 의견에 더 조금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몽규한테 굉장히 어떤 좋은 마음을 갖는 거는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물론 연기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들 사회적으로 이제 학습된 어떤 그런 모습들, 약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좀 더 환호를 하고 사회가 바라는 그런 상이어서 좀 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또 이렇게 되게 그 여운을 주고 이런 역할을 동주는 성격 자체가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 자체의 성격을 편안하게 해내는 것 또한 사실은 되게 힘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약간 조연들은 굉장히 세고 뭔가 이렇게 강한 뭔가 자극적인 약간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사실 연기자들도 힘을 빼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평행선으로 쫙 가는 그런 느낌의 분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몽규한테 매력을 느끼는 점은 그런 점들도 좀 있을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영화에 보면은 네. 뭐 다른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친일파들이나 좀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이 영화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크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주의 어떤 참회, 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와닿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동주라면 저는 총과 칼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거대 담론과 어떤 총칼을 무력으로 뭔가 우리가 해내야만 이걸 이룰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가 총칼을 들 수 있을까? 들 수는 있겠지만 실패하는 혁명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전쟁의 어떤 장군 중에서도 뭐 지략가 스타일이 있겠고 또 뭐 어떤 다른 종류의 그런 전쟁을 치르는 다양한 유형의 장수들이 있겠지만 애초에 장수가 될 자질이 없고 글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전장에 나가서 똑같이 어떤 총칼을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리더십에도 뭐 서번트 리더십 있고 네. 뭐 무슨 리더십 있고 뭐 그러듯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뭐 그닥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의 시를 통해서 저는 뭐 어떤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시에서 드러나느냐 별로 못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찰 중심의 시들이 많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참 아까 그 묘가 상징하듯이 윤동주는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고 송몽규라는 사람은 오히려 저런 사람이 있었나 영화를 통해서야 동주라는 영화를 통해서야 알게 되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진짜 저항을 위해서 막 뭐 어떤 단어를 쓰고 이러면 사실 거의 프로파간다에 더 비슷해졌을 것 같고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 시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 사상이나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문학답게 시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윤동주 시인의 날이어서 굉장히
애도하고 추모하고 일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현님 되게 말씀하시는데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한 우리나라 조선만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까지 아우르는 것들이 윤동주의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딴지 마무리도 될까요? 너무 재미있는 코너였습니다. 아마 이준익 감독님이 내 동주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열전을 하고 있다는 거 알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하다가 말려고 했던 거 옹심이 한번 모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감 5자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옹심이 다 했나요? 옹심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하는데 너무 열전을 하시다가 제가 딴지하다가 중간에 타이밍이. 멈췄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요쪽부터 한번 돌아보죠. 네. 옹심이 네, 옹심이 저는 4개고요. 네. 색과 장식이 배제돼서 연기와 스토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글자는 다음에 하죠. 네. 다음에 그럴까요? 네. 네. 저는 뭐 이유를 막론하고 다스다리입니다. 왜냐? 이유는 암울하고 부끄러웠던 시대의 기억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저는 새알.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재미없는데도 새알을 주신다고요? 오. 와. 저는 하나 반입니다. 와. 윤동주의 시는 오래 기억에 남아도 영화 동주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 것 같다. 저는 4개로 5개 할까 4개 할까 하다가 4개로 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 한 줄로 못하고 5글자로 했는데 딱 오늘 소감만을 얘기하면 별 해는 밤을 패러디해서 동주 해는 밤으로. 왜냐면 뭐 시를 그렇게 자주 읽는 편도 아니고 해서 근데 이번 영화를 뭔가 계기로 뭔가 책장에 꽂혀 있던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또 읽어보고 거기서 막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좋아한다고 맞아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그분의 시집도 사고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묵혀놨었는데 이번 기회로 좀 꺼내서 다시 찾아보고 해서 우리가 동주? F인가요, 다? 아니야 계세요. T가 계십니다. 저 사실 F도 있고 T도 있는데 네네. 요 팥죽 라디오에서는 저는 T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로 검사 한번 해야겠어요. 네. 나도 티 같은데. 아마 숨겨진 뭔가가 있으실 겁니다. 윤정희님 되게 섬세하시고 그럼요, 맞아요. 상처 많이 받으세요. 맞아. 여리시고. 맞아. 그 T는 직업에서 오는 오는 게 클 것 같아요. 네, 제 네. 생각에도. 티가 뭐예요? 티는 입는 T. 오늘 소감 5글자 부탁드릴게요. 순서가 저니까 저부터 해볼게요. 네네. 흑백의 묘미. 오. 네.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별 해는 밤이었는데요. 5글자라서 별 해이는 네. 몽규가 좋다. 오. 저도 멋진 박정민. 멋진 강하늘 김하늘 강한 강하늘. 저는 동지와 멍규입니다. 흑백으로 떠나는 가을 영화 동주 어떠셨나요? 살아서는 시인으로 부르지 못하다가 죽어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시인이 된 동주. 영화 중간에 만년필이 나오지요. 글이 갖는 힘인 것 같아요.
너는 시를 쓰라. 나는 총을 들 테이니.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서 살아내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시대를 열정적으로 견뎌낸 젊은이들의 삶을 다룬 영화를 만나봤어요. 다음 10월에는 딴지를 걸어라의 윤정기 님이 PD로 여러분을 만날 건데요. 어떤 영화를 들고 오실지 벌써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지금까지 팥죽 라디오의 6화 쫄보 거북이 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